음식으로 읽는 중국사 윤덕노 던안 출판. 송나라. 송나라 경제와 국수 천국. 중국에는 음식과 관련해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중 상당은 알게 모르게 11, 12세기 송나라로 이어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 속담처럼 중국 음식 이야기는 기승전 송나라로 끝난다. 기장과 조 대신 쌀과 밀이 중국인의 주식이 된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밀가루 음식, 다시 말해 국수와 만두 종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송나라의 농업과 경제, 기술과 문화 발전이 뒷받침돼 있었다. 그렇다면 송나라의 음식 문화는 당시에 얼마나 발달했으며 오늘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믿음. 예전에는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고 했다. 기다란 국수 가락만큼 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국수를 먹으면 장수한다고 믿었다. 국수는 중국에서 발달해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퍼진 음식이니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의 진원지 역시 중국이다. 지금도 중국인의 무의식 속에는 국수는 장수라는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런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일 음식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일날 미역국을 먹고 서양에서는 케이크를 자르지만 중국에서는 국수를 먹는다. 중국 어머니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면서 국수를 삶는데 그래서 생일 국수를 특별히 장수면이라고 부른다. 중국에는 상성이라는 전통 공연 예술이 있다. 공연자 2명이 장단에 맞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공연으로 예전 우리 민속 공연인 만담과 비슷했다. 상성 중에 국수를 소재로 한 공연이 있는데 한무제와 동방삭이 그 주인공이다. 한무제의 생일을 맞아 잔치상이 차려졌다. 그런데 무제 표정이 영 좋지가 않다. 생일날에 산의 진미 대신 국수가 놓였기 때문이다. 무제가 물었다. 감히 천자의 생일날 어찌 국수만 준비했는고? 무제의 표정을 본 주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수에 젓가락도 대지 않은 황제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평소 무제의 총애를 받던 동방삭이 그 모습을 보았다. 상황을 눈치챈 동방삭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외쳤다. 황제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무제가 눈을 크게 뜨고 동방삭을 바라봤다. 경은 무엇이 기뻐 그리 소리를 지르는가? 동방삭이 대답했다. 옛날 요순시대에 팽조는 800세까지 살았다는데 이는 얼굴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폐하 생일 잔치상 국수를 보니 가늘고 긴 것이 평조 얼굴보다 몇 배가 더 긴지 모르겠습니다. 주방장이 폐하의 만수무강을 빌며 이런 국수를 만든 것 같습니다. 무제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경들도 어서 국수를 먹고 오래 살라고 권했다. 얼굴이 길면 오래 산다는 면장수장이란 말에서 얼굴면과 국수면은 발음이 같으니 바꿔 말하면 국수면발이 길수록 오래 산다는 뜻이 된다. 국수를 바라보는 중국인의 시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을까? 국수가 언제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식품이 됐는지 그 시기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줄 문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몇몇 문헌과 정황을 통해 짐작이 가능한데 드물게 남아있는 자료 중 하나가 송나라 때 주익이 쓴 의강료 잡기라는 문헌이다. 잡기란 세상사를 잡다하게 모아 기록한 책으로 당시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당나라 사람들은 생일날 다양한 종류의 밀가루 음식을 먹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보고 소위 장수를 소원하는 국수, 장명면이라 부른다. 장명, 즉 국수가 수명을 늘려주는 음식이라는 것이다. 주익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마영경이 남긴 라진자에도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나온다.
라진자에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유우석이 지은 시 한 편이 실려 있다. 유우석에게는 장간이라는 조카뻘 친척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지만 열심히 공부해 과거에 급제했다. 이에 진사가 되어 멀리 벼슬길을 떠나게 됐을 때 유우석이 송별회에 참석해 시를 지었다. 손님으로 초대받아 상석에 앉아 젓가락 들어 국수를 먹으며 기린 만큼 오래 살기를 축원하노라. 여기서 기린은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이 아니라 전설에 나오는 동물로 수명이 무려 1000년에 이른다고 한다. 밀가루 음식, 즉 국수를 먹으며 기린처럼 1000년을 살라는 덕담이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기린처럼 오래 살라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이 됐는지 소동파는 이 시를 인용해 국수를 먹는 것은 장명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놓았다. 송나라 문헌인 의강료 잡기와 라진자를 통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송나라 때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장명면, 즉 장수면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인 것이 송나라 무렵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당나라 때부터 사람들은 생일날과 잔칫날에 국수를 먹으면서 오래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양귀비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당현종 역시 생일에는 국수를 먹었다. 신당서와 자치통감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신당서 후비열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당현종 이윤기가 황제가 되기 전, 그러니까 임치왕이었을 때의 일이다. 임지에 부임해 있던 이윤기는 당시 황후 위씨의 모함을 받아 수도 장안으로 소환을 당했다. 신변에 위험이 닥쳤음을 직감한 이윤기는 실권자였던 위황후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선 아버지를 황제인 예종으로 앉혔다가 곧 양위를 받아 황제가 된다.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황후가 된 부인 왕씨의 친정이 큰 역할을 한다. 황제가 된 현종은 해비 무씨를 총애했는데 해비가 황후 자리를 탐내 조강지처인 왕씨를 쫓아내려 하면서 패비 논쟁이 일어났다. 마침내 왕황후가 패비될 위기에 몰리자 현종에게 울면서 호소했다. 폐하는 어찌 친정 아버지가 옷까지 벗어 팔아가며 국수 한 그릇을 마련한 사실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폐하의 생일을 위해 국수를 끓인 것 아닙니까? 생일 국수까지 거론하며 예정에 매달렸던 왕황후는 결국 패비가 됐다. 뒤를 이어 해비 무씨가 정순황후로 책봉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고 시름에 잠겼던 현종이 새로 맞은 여자가 18째 아들인 이모의 아내이자 자신의 며느리였던 양옥환, 즉 양귀비다. 상류층 잔치 음식이 대중적인 음식이 되기까지. 당나라 사람들은 왜 생일에 국수를 먹으며 오래 살기를 소원했을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국수의 개념이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국수라고 하지만 옛날 표현대로 하자면 당나라 사람들이 생일에 먹으며 장수를 빌었던 음식은 탕병이다. 탕병은 쌀로 만든 떡국이 아니라 밀가루 음식으로 국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었으니 초기 형태의 국수 내지는 수제비와 비슷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생일날에는 평소와 달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더군다나 옛날에 집안 어른이나 벼슬이 높은 고관대작, 부자의 생일 음식은 특별했고 당나라 시인 유우석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장원 급제한 진사의 잔치상이나 왕의 생일상은 더더욱 각별했다. 탕병이라고 하는 국수는 바로 상류층의 생일이나 잔칫날에 먹는 각별한 음식이었는데 당시 밀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조선시대에는 밀을 많이 재배하지 않았기에 밀가루가 귀했고 그래서 밀가루를 진짜 가루라는 뜻에서 진가루라고 불렀는데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였다. 밀은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에서 들여왔지만 꽤 오랫동안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다. 중국에서 밀을 빻아 밀가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한나라 무렵이었는데 그래서 한나라 때는 밀가루 음식이 황제의 음식,
하늘에 제례를 지낼 때나 쓰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정도였다. 이후 7, 800년이 지난 당나라 초기에만 해도 밀가루 음식이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제례용 음식이나 황제 수라상에만 오르는 요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귀인들도 잔칫날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만 밀가루 음식인 탕병을 먹었다. 그러니 평소 좁쌀이나 수수, 심지어 잡초인 피로 지은 피밥을 먹는 사람들의 눈에 상류층조차 특별한 날에만 먹는 밀가루 음식은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이다. 아마 나도 저런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염원을 품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당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보통 40세로 추정하는데 국수를 먹는 상류층은 이때도 환갑을 넘게 살았으니 국수를 먹으며 기린처럼 오래 살기를 축원하는 풍속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당나라 이후부터는 국수 먹으며 오래 살기를 소원한다는 말이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수를 장명면, 장수면이라는 별명으로 부른 것은 11세기 이후 송나라 무렵이다. 당나라 때는 국수가 아직 상류층의 음식이었던 반면 송나라에 이르러서는 국수는 평민도 먹는 대중음식이 됐다. 중국에서 국수와 만두를 비롯한 분식이 널리 퍼진 시기가 바로 송나라 때다. 그 흔적을 우리와 관련된 문헌에서 엿볼 수 있다. 12세기 초 송나라 사신 일행으로 고려를 다녀간 서경은 고려도경을 썼다. 이 책에는 송사신 일행이 고려 국경에 들어서자 관리들이 영접을 나와 10여 종류의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국수가 으뜸이고 해산물은 징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고려에는 밀이 적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구입하므로 밀가루 값이 대단히 비싸 큰 잔치가 아니면 쓰지 않았다며 식품 가운데도 나라에서 그 많은 것이 있으니 이 또한 웃을 만한 일이라고 기록했다. 고려에서 국수가 아주 귀한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뒤집어 해석하면 송나라에서는 국수가 고려만큼 비싸지 않을 뿐더러 큰 잔치가 아니어도 국수를 먹었다는 의미다. 송나라 때 널리 퍼진 국수. 송나라 때 국수가 널리 퍼진 이유는 농업과 경제, 기술 발전 덕분이다. 송나라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북방의 요와 금나라에 밀리고 핍박을 받았지만 정치적, 문화적으로는 획기적 발전을 이뤘다. 음식 문화만 해도 지금 중국인의 주식인 쌀밥과 국수, 만두를 비롯해 중국 음식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가 바로 송나라 때다. 당나라 초에는 북방에서 조가 중심이었고 밀은 소량 재배에 그쳤지만 당 중기에는 밀이 널리 보급되면서 세금을 거둘 정도가 됐다. 그러나 송나라에서는 밀이 중심 작물이 되고 조는 주요 식량으로서의 지위를 이뤘다. 쌀 역시 송나라 때 논에 물을 대어 심는 논벼가 널리 보급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농업 기술의 발달로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수확량이 늘었다. 그 결과 남방 쌀을 북방에 공급하면서 북방에서도 국수, 만두와 함께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전기가 마련됐다. 밀 재배가 늘면서 송나라에는 다양한 분식이 등장했다. 당나라에서는 밀가루 음식이라도 국수 종류인 탕병은 별식이었고 상류층에서는 주로 서역 음식인 호떡이 유행했지만 송나라에서는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온갖 만두가 등장했다. 소 없는 찐빵인 만터우에서부터 포자만두, 교자만두, 훈툰 등 종류가 다양해졌고 국수도 널리 퍼지면서 종류는 10가지가 넘었다. 단지 밀 생산이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 발전도 뒷받침됐는데 먼저 밀가루를 빻는 제분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한나라 때 맷돌의 등장으로 분식이 생겨난 것처럼 송나라 때는 서역에서 대형 수치, 즉 물레방아가 전해지면서 밀가루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분식이 꽃필 수 있었다. 조리법의 발달도 국수와 만두의 유행에 한몫했다. 당나라에서는 밀가루 음식도 호떡처럼 주로 화덕에 구워 요리했다. 반면 송나라에서는 찌는 조리법이 발달했다. 송나라의 중심이
숲이 많은 북방에서 다습한 평야지대인 남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연료가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화덕에 구울 때는 화력이 센 장작이 필요한 반면 남쪽에서는 장작 대신 볏짚이나 밀집과 같은 농업 부산물 혹은 낙엽을 연료로 썼기에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물을 끓여 수증기로 음식을 만드는 조리법이 발달했다. 또한 이 무렵 발달한 발효 기술도 빼놓을 수 없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반죽을 찌면 훨씬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었고 이에 여러 종류의 만두가 생겨났다. 발효법의 발달은 분식의 종류를 변화시켰다. 단순히 밀 반죽을 굽는 평면적인 빵에서 입체적인 만두를 비롯해 갖가지 형태의 국수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당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던 호떡이 시들해진 반면 보다 정교한 밀가루 음식인 국수와 만두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분식의 기틀이 다져지면서 중국의 국수와 만두 문화가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미신이 아니었다. 1000년 전에는 실제로 국수를 먹고 오래 살았으니 당시에는 과학이었던 셈이다. 그뿐 아니라 그 말에는 중국의 분식 발달사와 경제 발달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원나라 월병과 토란이 중추절 음식인 까닭. 중추절 무렵이면 중국에서는 집집마다 월병을 장만해 선물로 주고받는다. 월병만큼은 아니지만 토란도 중추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베이징은 그렇지 않지만 상하이, 광저우 같은 지역에서는 중추절 음식상에 토란이 빠지면 섭섭하다. 다른 나라의 어느 명절 음식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중추절 음식에도 수많은 유래와 속설이 전해진다. 그런데 그중 몇몇 이야기는 특별하게 다가온다. 주로 13, 14세기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에 대한 원한과 몽골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있다. 예컨대 숙주나물의 이름에는 조선 세조 때 충절을 지킨 사육신을 죽게 만든 신숙주에 대한 조롱이 묻어 있다. 고려의 예수도 개성 사람들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목을 비틀듯 끓인 조랭이 떡국에 망국의 한을 담았다. 이런 음식 유래 이야기는 대부분 재미있게 한번 흘려듣고 나면 그뿐이다. 중국의 월병 풍속과 중추절 토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나름 흥미는 있을지언정 터무니없는 소리가 많다. 하지만 각각의 이야기를 놓아놓고 그런 사연이 있게 된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중추절 월병과 토란에 얽힌 이야기. 우리는 추석에 각자 송편을 먹을 뿐 굳이 이웃과 나누지는 않지만 중국은 중추절이면 친척과 지인에게 안부를 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월병을 선물한다. 이런 풍속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에게서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원나라 말 잔혹한 통치 탓에 여기저기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다. 원나라 조정에서는 각 지역의 저항 세력이 연합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킬까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항 세력의 중요 인물인 주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때문에 거사를 하려고 해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주원장은 명절인 중추절을 이용하기로 끼를 냈다. 월병 속에 8월 15일 밤에 거사를 일으키자라고 쓴 종이를 감춘 후 중추절 명절 선물을 보내는 척하며 각 지역 반란군에게 보냈다. 지도자인 주원장의 이런 기지 덕분에 중추절 밤 각지에서 원나라에 대항해 봉기할 수 있었고 중추절에 월병을 주고받는 풍속도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중국에서도 중추절이면 우리처럼 토란을 먹는다. 넓은 중국 땅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로 상하이나 항저우 같은 화동지방과 광저우 등지의 환한 지역 풍속이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추석에 토란국을 먹는 것과는 다르게 보름달을 바라보며 군 고구마 먹듯이 토란을 구워 까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1년 동안 애군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구운 토란의 껍질을 까먹는 것에는 귀신 껍데기를 벗겨 쫓아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토란을 이렇게 먹게 된 데도 사연이 있다. 중국어로 토란을 위터우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랑캐 대가리라는 뜻의 후터우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보름달이 뜬 명절에 한족들이 지배자인 몽골 사람을 죽이는 심정으로 토란을 구워 먹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유래설치고도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기는 한다. 한편으로는 원나라 통치에 대한 한족의 적개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다. 중추절에 상하이 등지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리고기를 먹었다. 아마 겨울철에 대비해 오리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맛있어졌기에 중추절 음식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전해지는 속설은 또 다르다. 원나라 때는 한족의 반란을 막기 위해 마을에 몽골 병사들을 파견해 한족을 일일이 감시했다. 이들의 횡포가 심했기에 한족들이 몽골 병사인 타타르족 감시병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칼을 갈았다. 갑자기 마을에서 집집마다 칼 가는 모습을 본 타타르족 감시병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내일이 중추절이니 명절에 대비해 오리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렇듯 중국 중추절 음식 하나하나에는 원나라에 대한 원한과 몽골에 대한 증오가 담긴 이야기가 많다. 중추절 음식 관련 속설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인, 정확하게는 원나라에 대한 한족의 반감은 꽤나 골이 깊다. 그렇더라도 얼마나 강압적이었기에 그리고 얼마나 한족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에 650년이 넘도록 반원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한족이 붕괴하는 원나라 폭정 중 하나는 민족 차별이다. 흔히 원나라는 소수의 몽골족이 광대한 영토와 정복한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민족에 따라 계급을 사등분하는 차별 정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 신분은 당연히 몽골족으로 고위 간직은 몽골인이 독점하다시피 했으며 그 다음은 서역, 즉 중앙아시아 출신의 생목인으로 몽골인을 보좌하며 지배계층을 형성해 중국인을 다스렸다. 중국인도 둘로 구분해 금나라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은 한인이라고 해서 제3신분으로 삼은 반면 남송의 주민들은 남인이라고 해서 가장 천대하는 정책을 폈다. 4등 인재라 불리는 이런 계급제도를 법률로까지 정해 민족 출신에 따른 차별 정책을 폈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나라를 대표하는 법전인 원전장을 비롯해 법률 규정에 이런 계급제도가 명분화된 적은 없다. 하지만 법으로 명분화되어 있지 않았어도 실제로 철저한 차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원나라는 초기 몽골 통치 제도를 운영하다 나중에 중국 제도를 혼합해 이원적 통치 기구를 두었는데 최고 행정기구인 중서성, 군사기구인 추밀원, 감찰기구인 어사대에 한족이나 남인이 중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방행정기구도 마찬가지여서 책임자인 다루가치는 몽골인이 맡고 한족은 보좌관인 총관, 회외인은 동지로 삼으라는 조서가 원사 세조 본가에 보인다. 이런 제도적 차별 이외의 실생활에서도 억울한 꼴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원사에는 한인은 무리를 지어 몽골인과 싸울 수 없다는 세조 쿠빌라이의 교지가 보이고 원전장에는 몽골인이 한인을 때려도 한인은 복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다. 몽골인이 때려도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거나 대갚아서는 안 되고 억울하게 맞았다는 증거를 스스로 갖춰 관청에 고발해야 하니 한족들이 원나라에 대해 이를 갈며 분해할 만도 했는데 그런 증오심이 중추절 음식 관련 속설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도상면은 칼이 없어서 만들어졌다? 한인들이 이 정도였으니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던 남송 출신의 남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는지
기록이 없어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구운 토란을 오랑캐 대가리 삼아 깨물어 먹은 것이 중추절 토란 먹는 풍속의 유래라는 이야기, 타타르족 감시병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것이 중추절 오리구이의 유래라는 말은 모두 옛날 남송 지역인 항저우, 상하이, 광저우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따지고 보면 월병 선물 풍속을 만들었다는 주원장 역시 고향이 안우이성이고 활동 무대가 난징이었으니 옛날 남송 지역인 남인 출신이다. 몽골족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식칼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10가구가 모여 식칼 하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요리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간청에 반납해야 할 정도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세부치에 대한 통제가 엄격했고 한족의 반란을 경계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도상면이다. 도상면은 베개만한 밀 반죽을 왼손과 어깨에 끼고 오른손에 잡은 칼로 감자 껍질 벗기듯 쳐내면 밀반죽이 끓는 물속으로 떨어져 익는 국수다. 원나라 때 한 할머니가 국수를 만들어 먹으려고 밀반죽을 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반죽 써는 칼을 이미 다른 집에서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다시 찾아오라고 시켰는데 식칼을 이미 몽골 간청에 반납한 후였다. 낙심한 할아버지는 돌아오던 길에 바닥에 떨어진 얇은 쇳조각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다. 식칼을 구해오면 칼국수를 만들어 먹을 요량이던 할머니는 급기야 할아버지에게 욕을 퍼부었고 다급해진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쇳조각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걸로 어떻게 밀반죽을 썰 수 없겠냐며 달래다 나중에는 썰지 못하면 베어내면 될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이때 할머니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밀반죽을 한 손에 끼고 끓는 물 앞에 서서 감자 껍질 벗기듯 쇳조각으로 밀반죽을 쳐내니 바로 물에 떨어져 익으며 맛있는 국수가 됐다. 원나라에서 주방용 식칼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 싶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장이다. 원전장에 한인들은 무기 소지를 금지한다. 다만 병사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민간인은 쇠, 자, 철, 지팡이, 쇠몽둥이의 소유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주방용 식칼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다. 민간인의 무기 소지 금지는 송나라 때도 있었던 것으로 송사에도 기록돼 있는데 다른 어느 왕조보다 원나라에서 무기 소유를 엄격하게 통제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음식 만드는 식칼까지 못쓰게는 하지 않았다. 어쨌거나 이렇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만들어냈을 정도로 몽골인의 혹독한 지배를 받았으니 원나라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이 곱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왜 하필 중추절이었을까? 춘절이나 단오절도 아니고 왜 중추절 음식에 반원 감정을 담게 된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중추절이 명절로 자리 잡게 된 시기와 관련이 있다. 중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중국인은 단오의 기원도 중국, 추석의 뿌리도 중국, 설날 역시 중국에서 시작돼 퍼졌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 중추절이 명절로 굳어지고 중추절 음식으로 월병을 먹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 12세기 송나라 무렵을 그 시작으로 본다. 그렇다고 송나라 때 갑자기 중추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졌고 명절 음식으로 월병을 먹게 됐다는 소리는 아니다. 춘추 시대의 기록인 주례에도 중추라는 단어가 보이고 고대로부터 중국에서는 봄에는 해, 가을에는 달을 향해 제례를 지냈다. 또한 항하 전설을 비롯해 옛날부터 가을 무렵에 달을 감상하는 풍속이 있었으니 중추절의 기원 자체는 뿌리가 깊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고대에는 달을 숭배했으니 중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송나라 이전 기록에는 중추절이라는 명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6에서 7세기 중국의 명절 풍속을 기록한 형초 세시기에도 중추절에 관한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 당나라 때 기록으로 신라의 추석 풍속을 적은 일본 승려 앤린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도 음력 8월 15일의 행사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신라에만 있다고 했으니 당나라의 중추절 풍속이 없었다는 뜻이다. 북송 때인 983년 이방이 완성한 방대한 양의 백과사전적 기록인 태평어람에도 칠석과 7월 보름인 백중 그리고 9월 9일인 중양절은 모두 보이지만 중추절에 관한 기록은 없다. 중추절 관련 기록은 1147년 북송 때 맹원로가 수도인 개봉, 지금의 카이펑의 풍경을 묘사한 책인 동경몽화록에 비로소 보인다. 중추절이 되기 며칠 전부터 상점은 새로 단장에 간판을 내걸고 새로운 술을 내어 판다고 했다. 이 무렵 개가 잡히는 시기이며 석류, 배, 대추, 밤 등 햇과일이 시장에 나온다. 귀족과 부잣집에서는 정자에 올라 달을 감상하며 일반 백성은 술집 누각을 차지해 달 구경을 한다. 가을을 맞이해 시장에는 새로운 곡식과 과일이 나오고 보름달이 뜨면서 흥청망청 달 구경을 하는 분위기다. 이후 남송 때인 1274년에 쓰인 오자목의 몽양록에도 수도인 황주, 지금의 항저우의 풍속을 묘사한 글에 8월 15일 중추절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중추는 가을인 7, 9월의 중간이어서 중추인데 이날 달이 평소보다 배나 밝아 월석이라 한다고 했다. 동경몽화록과 마찬가지로 부자와 귀족들은 이날 달을 감상하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잔치를 열고 시정의 가난한 사람들도 옷을 풀어헤치고 술을 마시며 이날을 즐긴다고 했다. 중추절 대표 음식인 월병 역시 마찬가지다. 월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종류의 음식은 진작부터 있었다. 하지만 월병이라는 음식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남송 때인 12세기 무렵이다. 남송학자인 주밀의 무림구사라는 책에 월병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쪄서 만드는 음식 종류라고 분류해 놓았다. 역시 남송 때 문인인 오자목의 몽양록에도 월병이라는 단어가 보이니 남송 무렵에 월병이라는 이름이 굳어진 듯하다. 중추절 그리고 월병은 이렇게 북송과 남송 시절에 시작해 항저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지만 북방인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전역에서 중추절이 명절로 자리 잡게 된 건 남송 이후 약 100년이 지난 원나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송에서 시작된 중추절 명절이 원나라 말기의 명절로 대중화됐기에 월병과 토란에 밑바닥 계급으로 천대받던 남인의 원한과 징후가 담긴 것이 아닐까 싶다. 음식을 통해 명절의 뿌리도 찾을 수 있다. 중국인들은 흔히 설날을 비롯해 추석, 단오, 대보름 등 동양 명절의 뿌리가 모두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명절이 어느 정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뿌리는 제각각이다. 일례로 추석인 한가위의 기원을 우리는 삼국시대의 갑에서 찾는 반면 중국의 중추절은 남송에서 시작돼 원명 교체기에 자리 잡은 것이다. 수나라, 당나라. 양귀비가 호떡 맛에 빠진 이유. 중국에서 호떡과 두부는 당나라 무렵 크게 퍼졌다. 역사책과 각종 신문집을 보면 왕과 귀족, 유명한 시인과 문인들이 호떡 맛에 푹 빠졌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가득하다. 두부 역시 전설로는 한나라 때 발명됐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식품 역사학자들은 당나라 때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호떡과 두부가 당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당나라 때는 중원과 서역이 연결되는 실크로드가 완성됐다. 그런 만큼 호떡과 두부의 유래와 발달의 역사를 알면 중원과 서역의 관계뿐 아니라 음식문화 교류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양귀비가 사랑한 호떡.
양귀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 중 하나가 호떡이었다. 난리를 피해 떠난 피란길에서 현종과 양귀비 일행이 배가 고파하자 서둘러 시장에서 호떡을 구해왔다고 한다. 온갖 부귀영화와 사치를 누린 천하의 미인 양귀비의 마지막 식사가 무척이나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양귀비는 마지막까지 귀비답게 좋은 음식을 먹고 사망했다. 양귀비가 먹은 호떡에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시장에서 호떡을 사왔다지만 그 속에는 당나라 상류층의 음식 문화,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과의 교류를 비롯해 8세기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단면이 압축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756년 안록산이 반란군을 이끌고 수도인 장안으로 쳐들어왔다. 다급해진 현종은 서둘러 궁궐을 버리고 수찬성 파축으로 피란을 떠났다. 장안에서 25km쯤 떨어진 함양의 망이궁에 이르렀을 무렵 급하게 피란길에 오르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현종 일행은 배가 고팠다. 그러자 양국충이 시장에서 호떡을 사다 현종과 양귀비에게 바쳤다. 자치통감과 역대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 가운데 흥미로운 이야기만 골라 모은 24사 통속 연의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1300여 년 전 중국에 호떡이 있었다는 사실도 뜻밖이라면 뜻밖이지만 지엄하신 황제가 배가 고프다는데 왜 다른 좋은 음식 다 놔두고 하필이면 호떡을 구해다가 바쳤을까? 아무리 식사 때가 지났고 급하게 떠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궁궐에서 불과 60리쯤 왔을 뿐이다. 가마를 타고 이동하느라 천천히 움직였다고 해도 길 떠난 지 4-5시간 정도 왔을 뿐인데 황제에게 시장 호떡을 바쳤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당시 호떡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민들의 군것질거리나 값싼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다. 양국충이 구해온 호떡은 황제 일행이 먹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고급 음식이었던 것이다. 서역에서 전해진 상류층의 별미. 흔히 호떡을 우리나라 전통 길거리 음식이나 중국에서 전해진 시장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호떡의 뿌리는 서역의 중앙아시아다. 우리나라에는 이모군란 이후 개화기 때 한반도로 건너온 화교가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음식이다. 조선 중기 이후 여러 문헌에 호떡에 관한 기록이 있고 조선 초기의 기록인 세종실록에도 중국에서 호떡을 말할 때 쓰는 표현 중 하나인 소병이란 말이 보인다. 대마도 도주에게 선물로 2상자를 보냈다고 나오는데 이 무렵의 호떡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했던 밀가루로 구운 음식이었으니 지금처럼 길거리 간식이 아니라 상류층의 별미였다. 호떡은 서역풍의 음식인 만큼 이름도 호인들이 먹는 떡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호는 오랑캐가 아니라 서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금의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랍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먹었던 음식, 그러니까 오늘날 아랍과 중앙아시아에서 먹는 난이라는 빵이 호떡의 조상쯤 되는 셈인데 고대의 난인 밀가루 빵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을 거쳐 전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먹는 호떡이다. 호떡이 중국에 전해진 시기는 기원전 2세기 한무제 때 이후로 본다. 명말 청초 때의 학자인 장대가 쓴 야항선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호떡을 기밀이 만들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호떡과 관련된 이야기되는 기밀이라는 인물은 없다. 때문에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고 서역과의 교통로를 개척할 때 한나라의 귀한 흉노족 왕자 김일제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역에서 역시 호떡이 상류층의 식품이었다는 뜻이다. 한무제 이후 거의 1800년이 지난 시점에 쓰인 야항선의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호떡이 한나라 때 전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후한때 학자인 유이의 한자풀이 사전인 성명에도 호떡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무제가 실크로드를 통하는 교역로를 개척한 이후 서역에 미리 대량으로 전해질 때
서역의 밀가루 음식인 호떡도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와 함께 전해진 서역의 조리법. 호떡이 전해지면서 중원의 상류층에서는 오랫동안 호떡 열풍이 불었다. 한나라 제12대 황제인 영제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데다 우매하고 방탕하기까지 했다. 신하의 말은 무시하고 내신 환관들의 말만 들어 한나라 말기 환관 정치의 막을 열었다. 황건적의 난해에 이어 조조, 유비, 손건의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빌미를 제공한 황제가 바로 영제다. 영제는 호떡에 홀딱 빠져서 매일 호떡만 먹다시피 하며 살았다. 후한서 오행지에는 영제가 서역의 풍속을 좋아해서 서역의 옷을 입고 서역의 음식을 먹으며 서역의 음악과 춤에 빠져 지냈으며 황실의 친척과 장안의 귀인들이 모두 황제의 모습을 따랐다고 나온다. 서역에서는 양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온갖 종류의 호병, 즉 호떡이었다. 중원의 분 호떡 열풍은 한나라를 거쳐 삼국시대와 위진 남북조 시대를 지나 당나라 때까지 이어졌으니 무려 9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지속됐다. 구당서에는 8세기 당 현종 때의 연호인 개원 이래 중국에서는 언제나 서역의 음악이 연주되었고 귀인을 받아 요리를 대접할 때는 서역의 음식을 차렸으며 사대부와 부녀자들이 모두 서역의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종과 양귀비도 호떡을 먹었지만 양귀비의 슬픈 사랑을 노래한 당나라 시인 백거이 역시 호떡을 좋아했으니 9세기 당나라 상류 사회의 호떡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백거이는 친구인 양만주에게 호떡을 보낸다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 시 한편을 통해서도 당나라에서 호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참깨 호떡은 장안풍으로 만든 것이지 화덕에서 갓 꺼낸 바삭하게 구워진 맛이 향기롭다. 먹고 싶어하는 양대사에게 보내니 고향인 보응에서 맛본 것과 비슷한지 보시구려. 양만주는 백거이가 어렸을 때 사귀었던 고향 친구로 백거이가 충조 자사로 있을 때 양조 자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칠한 후 참깨를 박아 화덕에서 바삭하게 구운 호떡, 지금 봐도 먹음직스럽게 느껴진다. 중국식 호떡을 먹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호떡은 직접 불에서 굽는 방식이 아니라 화덕에서 곁불을 쬐이면서 굽는 방식이다. 한자로는 불에 직접 굽는 소와 곁불에 쬐이면서 고를 결합한 방식이다. 중원의 전통적인 조리법인 뜨겁게 달군 조리기구 위에서 음식을 지지는 낙이나 북방의 숯불구이인 젓가는 또 다르다. 한나라 때 중원에서는 주로 끓는 물에 넣어 익히거나 지지는 요리법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 만두를 요리할 때처럼 찌는 요리법도 있었지만 아직 널리 퍼지지는 않았을 때였다. 이때 서역에서 수입품인 밀가루와 함께 서역의 선진 조리법이 전해졌고 호떡은 이런 서역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음식이었으니 오랜 세월 중원의 상류층에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실크로드가 열린 이후에는 서역의 문명과 문화가 중원보다 앞섰거나 최소한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중국이 1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음식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호풍에 빠졌을 것이다. 더불어 남북조 시대의 중원의 상당 부분은 북방 유목민이 차지한 데다 당나라 개국 황제인 고조이언의 핏줄에서 알 수 있듯이 당 황실의 절반은 북방 유목민인 선비족이었으니 서역의 바람이 잦아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두부는 누가 만들었을까? 마찬가지로 두부의 유래를 살펴보면 서역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흔히들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두부. 두부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두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한나라 때 회남왕 유안이 발명했다는 설이다. 유안은 황후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한나라를 세운
항고조 유방의 손자다. 기원전 164년 현재 중국의 안의성 일대의 회남왕으로 책봉이 되었지만 훗날 영모에 연루된 것이 발각돼 자살한다. 정치적으로는 불운했지만 학식이 뛰어난 도교의 사상가였던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특히 도교 수련생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유한의 두부 발명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신선이 되기를 꿈꾸던 유한은 늙지 않는 불로 장생약을 개발하려고 전국의 도사를 불러 모은다. 그 중에서 내공이 있는 8명의 도사와 함께 팔공산에서 단경을 읽으며 돌을 깨우치는 단련을 시작한다. 팔공산 샘물로 아침마다 콩을 갈아 콩국을 마시며 돌을 닦았는데 어느 날 콩국에 소금을 넣었더니 콩국이 부드럽게 굳었다.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두부다. 명나라 이시진의 본초 강목을 비롯해 중국과 조선의 각종 문헌에 나오는 유한의 두부 발명 이야기다. 그런데 옛 문헌의 기록처럼 정말로 유한이 두부를 발명했을까? 실제로는 발명은커녕 두부를 구경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한나라가 멸망하고 한참 뒤에야 두부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기록 중 유한이 두부를 처음 만들었다고 나오는 최초의 문헌은 6세기 초반인 남조시대 양나라 때 사작이 쓴 송습유록이다. 이전에는 두부 만드는 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나 한나라 회남왕 때 두부 제조법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여 회남왕 유한을 두부 발명가로 본다. 그 다음 기록은 12세기 송나라 때 주자가 쓴 시다. 일찍이 회남왕이 두부 만드는 기술을 알았다. 이 이야기를 명나라 때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서 재인용하면서 이후부터 회남왕이 두부를 만들었다는 유한의 두부 발명설이 굳어진다. 그런데 두부를 발명했다는 유한은 기원전 122년에 사망했다. 최초의 기록인 송습유록은 6세기 때 서적이다. 최소 700년의 시차가 있다. 그 다음 유한의 두부 발명을 거론한 주자는 12세기 때 인물이니 송습유록의 저자인 사작가는 600년, 유한가는 1300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다. 유한의 두부 발명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두부는 5, 6세기 남북조 시대 때 만들기 시작해 당나라 무렵에 제조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며 송나라 때는 일반인에게도 보급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남왕 유한이 두부를 발명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두부를 많이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 무렵 이야기가 창작되고 무비판적으로 인용되면서 유한의 두부 발명이 정설처럼 굳어졌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두부가 한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기원전 2세기 전한시대에 유한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원 후 3세기 무렵 후한 말기 때 이미 두부가 있었다고 본다. 허난성 밀련이라는 곳에서 후한 말기에 묘비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두부로 추정되는 음식 만드는 법이 적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그 음식이 실제로 두부인지는 명확하지 않기에 중국 학계에서는 하나의 설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치즈 대신 두부. 회남왕 유한이 두부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적지 않은 역사학자들이 두부는 개인의 발명품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식품으로 보고 있다.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두부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해석이다. 과거 중국의 서역의 복장, 음식, 문화가 유행하는 호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진 음식을 맛보고 즐긴다는 것이 왕족과 귀족, 부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워낙 귀하고 비쌌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인들이 빠졌던 음식은 중원에서 맛보지 못했던 후추나 호두, 상추나 시금치 같은 낯선 향신료와 채소, 그리고 호떡과 양고기 같은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식품이 초원의 유목민들이 즐겨 먹는 치즈와 버터 같은 유제품이었다. 낙농 제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북조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북사에는 6세기 말 수나라 문제가 유제품을 구해서 바친 삼장이라는 장군에게 비단 100피를 하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당시 바쳤다는 유제품은 제우라는 낙농 제품으로 우유를 원료로 만드는 음식인데 지금의 요구르트 혹은 치즈나 버터 비슷한 식품인 듯하다.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당서에도 현종이 손님을 대접할 때면 서역의 유제품을 내놓았다고 전해지는데 치즈와 버터 종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조 시대에는 중원의 선비들이 양쯔강 이남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 반드시 챙겼던 선물 중 하나가 강남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낙농 제품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유제품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유제품은 값나가는 식품이었기에 언제까지 실크로드를 통해 비단이나 도자기처럼 비싼 귀중품을 주고 수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역의 맛있는 낙농 제품을 대체할 식품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음식사학자와 중국 과학사 연구자 중 일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두부였을 것으로 본다. 치즈는 한자로 내락이라고 하는데 락은 소젖이나 양젖 혹은 말젖이 굳어서 말랑말랑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다. 치즈를 또 다른 말로는 유부라고도 한다. 여기서 부는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연하고 말랑말랑해진 상태를 말한다. 액체 상태인 동물의 젖이 연하게 굳어진 식품이 바로 유부인 것이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낙농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농경 민족인 중국의 한족들에게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유부를 만들 수 있는 소젖이나 양젖이 충분하지 않았다. 대체품으로 개발한 것이 콩젖, 그러니까 콩국인 두유를 이용해 치즈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든 두부라는 주장이다. 이쯤에서 유한의 두부 발명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는 말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귀했던 시절 우유나 양젖이 없어 치즈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값싸고 흔한 콩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두부다. 이렇게 동물 젖으로 만드는 치즈 대신 콩 국물로 두부를 만든 것은 분명 중국의 힘이자 저력이다. 외국 자본과 기술로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두부가 완성되자 중국인들은 두부가 회남왕 유한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에는 언제나 중국 그리고 한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중화주의의 오만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인 특유의 허세다. 회남왕 발명설은 남송시대에 나왔다. 바로 한족이 북방 유목민에게 쫓겨 남쪽으로 밀려갔을 때다. 이는 서역의 역량을 애써 부인하려는 중국인들의 허세인 것은 아닐까. 중국 역사를 보면 대부분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은 거친 오랑캐일 뿐이고 그들이 살았던 서역 역시 사막의 황폐한 야만의 땅으로 그려진다. 무력만 강했을 뿐 문화는 발달하지 못한 민족이었기에 문물이 중원에서 서역으로 한 방향으로 전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 음식 문화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로 서역이 중원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처진 지역이었을까? 오히려 당나라 이전까지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앞선 문물이 중원으로 전해진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호떡과 두부로 대표되는 음식 문화야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진 한족의 역사 왜곡 사례일 수 있다.